아직은 미드니켈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테스트를 지금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미드니켈 배터리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늘려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단결정 양극재에 대한 기술이 핵심인데, 이 기술의 핵심은 고온 소성과 코팅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너의 지식창고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나오게 됐는데요. 보통은 웅달님이 이렇게 옆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러운데 이제 혼자 하려니까 좀 버벅이긴 하네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래는 NCM 배터리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특허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이 특허를 그동안에는 그렇게 그 특허에 대한 부분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배터리가 발전을 하고 전기차가 발전을 하려면 개발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랬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전략은 테슬라도 비슷하게 했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특허 공개를 하고 오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이제 많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이제 삼원계 배터리, CATL 같은 경우 삼원계 배터리를 이제 수출을 지금 많이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노선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특허 전쟁에 나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특허 무임승차에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이 특허 전쟁을 통해서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해서 또 다른 이익을 창출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중국 업체들이 만약에 특허를 침해를 했다. 그럼 이제 소송이 들어갈 거고 그거에 대한 또 로열티를 산정을 해서 따로 받겠죠. 그러면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퀄컴 같은 경우도 로열티 막 몇 조씩 받잖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아마 그렇게 가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쪽에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고요. 이미 국내 기업들은 이미 소송전을 이미 치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합의를 본 상황이고, 지금 특허 정쟁은 중국 기업을 포커스를 딱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미드니켈 배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F 배터리의 대항마로는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고요. 이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의 이제 3대 키워드를 봤을 때 단결정, 고전압, 미드니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 미드니켈은 니켈 함량을 줄인 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하이니켈로 가고 있잖아요. 하이니켈로 가서 막 구반반까지 나왔는데 미드니켈 같은 경우는 뭐 5, 60% 정도 니켈이 차지하고요. 그 이외의 것들을 다른 걸로 채워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망간이라든지 뭐 이렇게 채워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미드니켈이 그동안에 개발이 어려웠었던 부분이 뭐냐면 다결정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압이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 단결정 양극재가 개발이 되면서 이 부분을 지금 극복할 수가 있고요. 이 단결정 양극재로 인해서 고전압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가 앞으로 상용화될 길이 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아직은 미드니켈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테스트를 지금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미드니켈 배터리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늘려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단결정 양극재에 대한 기술이 핵심인데,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기준으로 보자면 이 기술의 핵심은 고온 소성과 코팅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양극재를 만드는데 소성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소성 온도가 얼마나 되고 레시피를 얼마나 섞어야 되고 그다음에 코팅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노하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중국 기업이 아직 따라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국적인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드니켈 다음에는 또 뭐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가형은 아니죠. 저가형은 아니고 상당히 이제 높은 가격대의 전기차에 적용이 될 예정인데,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이제 우선시 될 거는 높은 안정성,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가 또 굉장히 높아지고요. 뭐 예를 들면 1kg당 500W씩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NCM 배터리보다는 더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충전 시간도 단축이 돼요. 그 다음에 극한 상황에서도 성능 저하가 별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해질이 고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고요. 이런 전해질이 고체이기 때문에 또 개발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곳이 삼성 SDI고요. 삼성 SDI에서는 이제 2027년에 상용화 그 시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엔드급에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산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뭐 그 전에 고체 전해질 만드는데 단가가 한 뭐 일반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 한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술 개발도 중요하고 양산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레깅 효과에 빠졌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아마 그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이제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고점일 때는 고점 대비해서 가격을 봤을 때 한 6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리튬 가격이. 그래서 이제 비싼 가격에 샀는데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됐기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고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런 레깅 효과가 풀리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다시 복구가 될 걸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출적인 1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양극재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했고요. 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나마 포스코 퓨처엠이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기업들 특히 안 좋은 기업은 LMF가 굉장히 안 좋은 이제 상황입니다. LMF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적자 전환이 마이너스 뭐 2천억, 분기에 2천억 정도 이상이 이제 손해를 봤기 때문에 LMF가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가적인 부분도 LNF가 지금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하는 추세에 또 들어섰거든요. 웬만한 리스크는 다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LNF가 지금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다른 양극재 기업들도 좀 그런 추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M86 단결정 양극재를 계속 매출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수율도 개선되고 이런 게 이제 선순환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증가를 했고요. 매출도 조금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양극재 기업들보다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좋게 보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좀 어려움에 있죠. 어려움에 있고요. 최근에 뭐 에코프로머티 상장도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증설도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좀 포스코 퓨처엠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에코프로비엠은 약간 소재 부분, 그러니까 광산에 대한 그런 지분 투자라든지 약간 포스코 계열 쪽보다는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지금 기업 순위 1위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어느 정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무섭게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나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이외의 다른 양극재 기업들은 좀 2분기까지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분기보다 2분기는 그래도 좀 나아진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좀 더 나아지고 4분기부터는 조금 좋아지는 이제 방향으로 계속 가겠죠. 그리고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을 하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2분기쯤 지나서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2차 전지 섹터라든지
뭐 그런 소재사들 그 주가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구체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양극재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그 재료가 전구체거든요. 그러니까 전구체랑 리튬을 섞으면 이제 양극재가 되는데요. 양극재 캐파 증설을 보면은 뭐 2025년에 144만 톤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요. 2030년에는 252만 톤입니다. 근데 국내 전구체 연간 생산량 능력치를 보면 2025년에 58만 톤 그리고 2030년에 144만 톤입니다. 근데 뭐 보통 쉽게 생각하자면 양극재를 만드는데 전구체도 그만큼의 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0.9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구체가 86만 톤이 모자르고요. 2030년에는 108만 톤이 모자른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전구체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증설하는 게 굉장히 빠듯하다라는 거죠. 최근 이제 전액이 먼저 부각이 됐는데요. 엔캠이 굉장히 단기 상승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캠 같은 경우도 지금 북미 시장에 공격적인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솔브레인 홀딩스 뭐 이런 회사들도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개화가 되면서 그런 쇼티지,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IRA 기준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이런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일어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 중국 소재 기업들을 계속 배제시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앞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재 내에서 전구체가 원가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정도가 되는데 이 전구체를 그동안에 중국에서 96.8% 거의 대부분을 수입한다고 보셔야겠죠. 거의 대부분을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에서도 이 전구체를 잡지 않으면 중국하고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양극재 업체들에서도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도 이 전구체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합작 회사를 세우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에코프로머티처럼 자체적으로 LG화학처럼 자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지금 꽤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구체가 또 중요한 게 뭐 하이니켈 배터리에서 이제 단결적 양극재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전구체도 하이니켈 그러니까 단결적 양극재에 맞는 이제 기술 개발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기술 개발이 앞으로 근데 계속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처럼 중국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 전구체 개발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2025년에는 전구체가 분명히 공급 부족 사태가 온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 특히 중국 국내 자국 내 전기차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요. 테슬라의 아성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 그 판매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막 중국에서 안 팔린 차를 엄청 할인 판매해서 또 상반기에 많이 팔렸잖아요. 테슬라 자동차가. 그런 부분도 생긴 거고요. 지금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시장을 개척을 했지만 이 전기차 시장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그 부메랑이 지금 테슬라에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테슬라의 마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원래는 20% 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현대 기아차보다 마진율이 낮다.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프리미엄 전략이었던 테슬라가 이제 이 치킨 게임, 이 경쟁에서 우위를 잡기 위해 한 가지 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저가 전기차 생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좀 이제 계획보다 좀 앞당겨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율주행 부분에서 8월 8일 날 로보택시가 이제 공개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로보택시가 말 그대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혼자 돌아다니는 부분이잖아요. 요게 이제 진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제대로 나온다면은 좀
방향성을 찾으면서 테슬라 주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중국에서 외자 기업에서는 최초로 그러니까 데이터 안전 검사 1차 통과를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는 이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완전히 통과가 돼서 중국에서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굉장한 큰 기술적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자율주행 이 기술 진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빅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주행 데이터. 이 주행 데이터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수집이 될 수 있다면은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그런 자율주행에 대한 강점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중국 말고도 한국 기업들, 뭐 현대기아차라든지 아니면 유럽 기업들,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기업들 있잖아요. 포드나 GM 이런 회사들도 전기차에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캐즘 구간에 빠졌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투자를 늦추는 연기하는 구간에 있지만 테슬라에 대한 이제 독점이 그런 회사들에 의해서 깨지면서 나눠먹기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조금 힘든 상황에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 중에 전 세계 판매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이 이제 비아디가 됐거든요. 이제 전에는 테슬라였지만 비아디로 이제 순간 바뀌게 된 거죠. 중국 자국 시장이 워낙에 크니까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제일 큽니다. 그 부분을 이제 수혜를 아는 기업이 비아디고요. 비아디는 말 그대로 배터리부터 전기차까지 수직 계열화가 된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도저히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비아디의 생산 단가를.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제 업체로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기업이 됐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약 1,300만 원대 초소형 해치팩 차량 시거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1,300만 원대면 엄청나게 싼 거죠. 거의 뭐 내연기관차 수준보다도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모닝 정도, 뭐 스파크 정도 수준의 차인데 1,300만 원대면 모닝도 요즘에 뭐 뽑으려면 1,500만 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옵션 붙으면 뭐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그 독일의 피터 슈라이어를 사장으로 내세워서 이제 디자인이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근데 비아디 같은 경우는 한 수 더 떠서 람보르기니 디자이너를 데리고 왔어요. 볼프강 예거라는 이제 비아디 디자인 총괄을 맡고 있는 분이 람보르기니 이제 출신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 출시한 이제 해치백을 람보르기니 미니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이렇게 이제 디자인과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로서는 사실 중국 시장을 계속 선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나쁜 편은 아닌데 그 어떻게 보면 애플 전략이라고 보여져요. 그 모델이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뭐 X, Y, 뭐 S 뭐 이런 식으로 뭐 섹시 이제 그런 단어로 이제 테슬라 그 명칭을 붙였는데 모델을 굉장히 축소하면서 마진율을 높여가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근데 보통 중국 업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델도 굉장히 많고요. 경쟁 업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 모델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통 전기차에 비해서 테슬라 전략이 좀 애플 같은 이제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굉장히 단순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계속 연구 개발을 꾸준하게 해왔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즘 구간 같은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투자를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도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내재화도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뭐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손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배터리를 이제 내재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 내재화를 하려고 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 배터리라는 게 이론상으로는 만들기는 쉬워 보여도 이게 직접적으로 수율을 맞추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수율을 맞추는 데만 해도 한 보통 평균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테슬라에서 기술 개발이 된다고 해도 그런 부분, 경험적인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을 따라간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이제 거의 중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배터리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아직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배터리 생산이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덤핑으로 중국이 배터리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낮아진 거거든요. 그러고 리튬 가격도 그에 따라서 이제 낮아진 거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다시 배터리 가격이라든지 리튬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네, 그런 부분으로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뭐 양극재 기업이라든지 배터리 생산 기업들이 하반기쯤이면 좀 괜찮은 마진율을 다시 이익률을 다시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비아디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부분을 키워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은 특히 뭐 화웨이라든지 뭐 바이두 같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아무래도 도입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애플의 iOS라든지 구글의 그 안드로이드처럼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여러 회사들이 스마트폰 회사들이 안드로이드를 채택을 하잖아요. 자율주행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각각 만든다면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강력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진 회사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보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이제 그런 부분을 노리고 있는 거고요. 중국 기업들도 그러니까 중국의 IT 기업들도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직접 개발을 하면서 그렇게 안드로이드처럼 다른 전기차 기업들이 채택하게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있는 자율주행을 활용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내 차를 테슬라 차를 사서 자율주행을 탑재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주차장에만 계속 내비두면은 이제 손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유 경제라는 게 굉장히 핫했는데 이제 공유 경제처럼 테슬라의 차를 택시처럼 이용을 해서 부가 수익을 얻는다라는 개념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로보택시가 보편화가 된다면은 차량적인 부분에서 뭐 주차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뭐 24시간 내가 쓰지 않는 시간에는 부가 수익이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테슬라가 또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업성적인 부분이 파생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 없이 움직여야지 로보택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8월 8일 날 발표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운전자 없이 이게 가능이 진짜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겠죠. 그런 법적인 부분도 아마 8월 8일 날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일이 뭐 몇 개월 또 지나면 뭐 2차 통과가 될 거고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되면 중국 안에서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 테스트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은 더 보완이 되면서 또 더 완벽에 가까운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이제 자동차보다는 드론이라든지 UAM 같은데 먼저 채택이 될 거다. 왜냐면 하늘에서는 그런 땅에서보다 막 사람을 치거나 그런 요소들이 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UAM 쪽에 더 적용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뭐 정책 자금이나 이제 지원금에 의해서도 가격이 내려갈 수는 있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더 생각을 해보자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원계 배터리가 주력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가 주력입니다. 근데 LFP 배터리가 이제 리튬 인산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이제 재료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더 낮출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가 약 30% 정도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메탈 가격에 의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더 되겠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왜 삼원계 배터리를 이제 채택을 했냐면 이제 에너지 밀도 때문에 그럽니다. 에너지 밀도가 이제 LFP 배터리보다는 삼원계 배터리가 더 좋고요. 이제 다만 LF 배터리가 이제 안 좋은 점은 재활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싼 재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재활용해 봐야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LFP 배터리를 채택한 자동차에 지원금을 그냥 주다가 지금은 이런 그 재활용적인 관점에서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밀도를 조금 더 파고들자면 지금 비아디에서 개발한 배터리를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칼날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이드라는 이제 이름이 붙은 거고요. 이 처음에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 1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경우는 1kg당 140W씩 수준이고 그다음에 2세대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2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1kg당 190W씩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한국의 삼원계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1kg당 300W씩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밀도로 봤을 때는 당연히 삼원계 배터리로 가는 게 맞고요. 중국은 이제 왜 LF 배터리를 채택을 했냐? 삼원계 배터리보다는 LFP 배터리 개발이 좀 더 용이했고 쉬웠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불이 잘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관리가 쉬웠기 때문에 중국이 채택을 LF 배터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여기에 특허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LFP 배터리 특허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거를 그냥 베껴서 만들어도 상당히 무리가 없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중국은 LFP 배터리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한국은 에너지 밀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LFP 배터리가 전혀 효용이 없었다고 판단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LFP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올라가고 있느냐? 이제 삼원계 배터리는 이제 셀 자체에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과정이 셀에 있는 게 아니고 팩을 안에서 있는 모듈을 없애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게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근데 전기차가 무게가 많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점점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특히 뭐 벤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식 주차장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보통 전기차가 개발이 되면 될수록 점점 가벼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삼원계처럼 에너지 밀도가 셀 수준에서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이 셀투팩, 그러니까 모듈을 없앤 파우치형 셀투팩 기술을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그 인터배터리 2024에서. 이게 이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삼원계 배터리는 굳이 모듈을 없애면서까지 에너지 밀도를 높일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쥐어짜가면서 이제 모듈까지 없애가면서 꾸역꾸역 넣으면서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 셀로는 최초로 이제 셀투팩 기술을 구현을 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상용화가 한 내년부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제가 중견기업으로서 이제 전구체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 두 곳을 이제 작년부터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코앤드림이고요. 또 하나는 미래나노텍입니다. 이 두 가지 회사들은 이제 그 고객사를 유미코아를 보고 이 사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고요.
이제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벤트가 발생이 돼서요. 유중을 발표했습니다. 1,200억 상당의. 네, 굉장히 많은 유상증자죠. 왜냐면 시총이 4천억대인데 1,200억을 유상증자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인 것 같고요.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는 유미코아사랑 굉장히 오랫동안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해왔고 소입경 전구체 강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상증자에 성공을 한다면 전구체에서 좀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랑 이제 합작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유미코아에서 연결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미코아에서 중국의 허낭켈롱 에너지, 허낭켈롱 뉴 에너지사에 이제 그 제품을 의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만약에 하나를 의뢰를 한다면 이게 이제 또 3년에서 4년 정도의 계획과 진행 상황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중국 이제 허낭켈롱 뉴 에너지가 이제 합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면 중국에서 생산을 하면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유미코아에서도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럼 니네가 한국 기업과 합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렇게 되면서 미래나노텍이 지분이 75%, 이제 켈롱 뉴에너지가 25% 지분으로 합작 법인이 설립 이제 되고 이제 계약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말에 JV 조인트 벤처 계약이 들어갈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뉴스화 되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성사가 된다면은 중국하고 합작사하는 기업으로는 굉장히 빠른 진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전기차 캐즘 구간에 빠지면서 일부 기업들이 이제 투자 증설을 좀 밀어놓은 부분이 생겼고요. 특히 전구체는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기업하고 합작한 기업들 뭐 LG화학하고 화요코발트라든지 중국의 화요코발트라든지 그 다음에 SK온하고 GM 중국 GM하고 합작법인이 새만금에 또 증설이 들어가고 있는데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중단이 됐어요. 네, 두 기업 정도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에코핸드림하고 미래나노텍은 지금 계속 증설을 에코핸드림하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새만금에 증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기업들이 만약에 진행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그 전구체 쇼티지 상황이 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진행을 하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요코발트랑은 중단을 했지만은 고려아연하고 진행을 또 따로 LG랑 진행하는 상황이 있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LS그룹하고 또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전구체 생산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이런 부분이 부각이 돼서 에코핸드림하고 LNF가 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FEOC와 관련돼서 전구체 합작법인들이 상당히 관련이 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원활하지가 않고요. 이제 새만금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전구체 클러스터라고 보셔야 할 정도로 전구체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계획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둘 이제 중단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25% 지분밖에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또 나머지 지분을 다 인수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럴 거면 그냥 한국 내에 있는 기업들과 합작 법인을 해서 원래 진행했던 걸 더 증설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중단을 하거나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미래나노텍이 55%고 중국 허낭컬롱 뉴에너지가 45% 지분으로 원래 합작을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이제 조정이 된 거거든요. 조정이 되면서 원래는 작년 12월에 계약을 하고 이번 연도 이제
초에 공장 증설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 지분 문제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된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합의가 되면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계약이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려는 기업들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전구체는 부족할 겁니다. 2025년에 부각이 될 걸로 예측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전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요건이 부품에 들어가면서 더 부각이 빨리 된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 전액이 먼저 부각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전액이 부각이 2024년에 됐고 2025년에는 전구체가 이제 부각이 될 예정이라는 거죠. 일단은 지금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라든지 2차전지 섹터가 조정 구간을 상당히 많이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아마 하반기쯤에 좀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는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자금력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력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유중까지 가게 된 경우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에코핸드림 측에서 유중을 하기 전에 자체적인 이제 금융권 이제 차입을 통해서 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게 힘들어지니까 기습적으로 유상증자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구체라는 게 기술이 굉장히 엄청나게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뭐 시간만 있다면 개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그 전기차 소재,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개발이 되고 이제 생산이 되는 프로세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켈롱 뉴 에너지에서 유미코아랑 개발됐던 부분이 이미 2, 3년 전에 돼 있던 건데 이게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기술 이전을 한국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 미래나우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술들은 없지만 자금력은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중 같은 거는 거의 일어나진 않을 거고요. 이제 자체적인 자금력과 그 다음에 은행 차입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지원금, 그러니까 새만금에서도 정책 지원금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는 소재랑 장비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업체에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 고객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고객사에 한번 진행이 되면 엔캠이 굉장히 수혜를 입었었던 게 뭐냐면 전액 같은 경우도 한번 고객사가 정해지면 이제 물량은 처음엔 적지만 그 물량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로 변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 레시피가 또 있잖아요. 그 레시피가 다른 업체에 맡겼을 때 똑같이 나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특히 반도체보다는 더 그런 고객사와 소재사 간의 끈끈한 그런 관련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다가가야 되고요. 일단은 좀 재밌는 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양극 그 배터리 기업이 일단 셀 기업이 먼저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그 다음에 소재, 장비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 흐름에 따라 움직였고요. 그 안에서 이제 신기술이 만약에 개발이 되어서 탑재가 된다면 뭐 HBM처럼 뭐 예를 들면 가장 수혜를 입은 장비사가 한미반도체잖아요. 네,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그런 업체들이 따라오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 새롭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기업 중에 엑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미국에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 병원에서도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공장에서 공장 안에서도 채택이 되고 있고 뭐 조선 뭐 예를 들면 물류 뭐 이런 데에서도 많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고 모니터링 해주는 회사가 엑셈이고요. 지금 이번 연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했는데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이익률이 낮아졌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근데 이제 인건비가 늘어난다라는 건 엑셈이 그만큼 더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 전에는 조금 우상향을 하다가 이제 실적 발표가 되면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서 조금 내려왔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한 2,500원 정도 수준인데 이제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전 영상에서도 얘기한 거랑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포스코 퓨처엠 한 25%, 그다음에 미래나노텍 25% 정도, 그다음에 SPG라고 이제 로봇 관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기업의 25%, 그다음에 엑셈, 오늘 이제 새롭게 얘기해드린 엑셈의 25% 정도로 이제 분할 매수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미래나노텍을 제가 50% 정도까지 늘렸다가 지금 이제 새롭게 엑셈을 추가하면서 낮췄는데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 중국 업체랑 그 계약이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더 이제 이번 연도 말에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될 텐데 더 공격적으로 50% 가져가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엑셈을 또 이제 비중을 이제 또 채워놓기 때문에 미래나노텍을 그냥 좀 줄여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제일 제가 처음에 말을 드리는 부분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요. 오늘도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거냐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작년부터 항상 이야기해 왔는데 뭐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작년 한 중반기부터 금리 인하는 내년 하반기쯤부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그렇게 계속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점쟁이라서 그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흐름을 제가 지켜보다 보니까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이번 연도 하반기쯤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또 금리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다음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그런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패턴을 가져왔고요. 그 전에 언급한 내용은 또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유는 제가 전부터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CPI 지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항상 체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저번에는 3.5%였는데 이번에는 3.4%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소폭 줄어들었어요. 근데 연준에서 원하는 물가 상승률은 2%대입니다. 2%대가 나와줘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2%대까지 내려갈 시점이 언제냐 봤을 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대까지 낮춰지려면 이번 연도 하반기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하가 돼야 좀 풀리는 거고 금리 지금 이제 높은 금리잖아요. 사실 현재 금리가 23년 만에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5.25에서 5.5%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꾸준한 시간 동안 유지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연도 하반기쯤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백이라는 건 이제 국채를 조기 상환한다는 뜻인데요. 뭐 예를 들면 자사주 매입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이제 채권을 조기 상환을 해서 약간의 유동성을 이제 늘려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백이 실시를 했는데도 이제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금리 인하까지 이제 카드를 꺼내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시점이 이제 언제 올지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부분이죠. 당연히 금투세는
세금을 걷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요. 이익이 있다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죠.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직은 금투세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을 하려면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지 사람들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돈이 벌리지 않는데 세금만 내야 된다면 굉장히 무리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보자면 뭐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러잖아요. 좀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반 투자자 입장, 외국인들이나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빠져나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합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바이든보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누가 되느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 될 수는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좀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수준에서 이제 흘러가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약간 이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뭐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부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뭐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트럼프가 돼야지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가 그런 코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시점은 탈중국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이 탈중국 정책에 대한 노선은 초당적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탈중국에 대한 노선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투자적인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반도체랑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다 좀 뭐 곁다리까지 걸치자면 이제 로봇 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탈중국이 미국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뭐 미국의 우방들, 뭐 유럽이라든지 뭐 한국이나 일본이라든지 여러 국가들과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더 성장을 이루게 되면 미국에 대한 안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많은 부분이 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됐든 뭐 트럼프가 됐든 미국 정부에서는 탈중국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이제 저가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 레벨에 있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기엔 굉장히 힘들고요. 중국이 효과적으로 견제가 된다면 특히 인공지능에 관련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해시킬 수가 있어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오히려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손해는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비중이 점점 이제 축소가 되면서 그게 어디로 갈 거냐? 저는 이제 미국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보면 HBM이 상당히 핫하잖아요. 그리고 그 관련주들도 굉장히 올랐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가장 핫한 주가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가 이제 주당 이제 거의 950달러 이제 넘어서 이제 1000달러까지 갈 정도가 됐는데 그 부분으로 보자면 중국 견제가 되면서 미국과 한국이 그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는 사실 상반기에는 하였고 하반기로 갈수록 상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작년 하반기까지 안 좋았다가 상반기부터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점점 풀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하반기쯤으로 가면서 점점 풀리게 된다면 뭐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도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저는 한 2,900선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봤을 때 바로 적용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권사에 대한 시스템도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개발도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좀 정치적인 부분으로 많이 치우치게 됐잖아요. 이 금투세 문제가. 근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좀 더 경제적인 관점, 금융적인 관점에서 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금투세를 적용해도 국민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시행한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그게 이제 제대로 정착이 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은 뭐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는 분들에 대해서 금투세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이 공포의 수준으로 보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한테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그거에 적용이 되는 분들은 상당히 소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캐즘 구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즘 구간이라고 하면 이제 계곡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얼리 아답터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샀기 때문에 정체 구간이 온 거고요. 이 정체 구간이 온 순간에 경쟁은 치열해졌던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 아니면 배터리의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작년부터 얘기를 드려왔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 매출이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들게 될 거다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왜 테슬라 부분이 이제 독점을 해왔잖아요. 테슬라 자동차, 전기차가 그간 독점을 해왔는데 이게 왜 깨졌느냐? 그건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